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요. 고대 국어에 관련된 걸 하도록 할게요. 특히나 우리가 고대 국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표기 부분이거든요. 이제 표기 부분에서 이제 차자 표기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글자를 빌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어떤 글자를 빌려서 썼을까요? 바로 한자를 빌려서 썼겠죠. 한자를 빌려서 썼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말을 표현할 문자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표기를 했던 이 차자 표기의 방법 중에 우리가 이제 이두, 이거 같이 묶어서 이두라고 봐도 돼요. 이두, 구결, 그리고 향찰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향찰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향가하고 연결을 해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먼저 고대 국어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대 구분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이렇게 나누어지는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한국사의 시대 구분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정치적 사건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어떤 국어가 이제 많이 변화하게 된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는 참고로 이제 이기문 선생님의 책이 있어요. 그 오래된 책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국어사 개설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책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에서 통일, 신라시대가 망할 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고대 국어라고 해요. 이제 이때는요, 고대 국어는 바로 이제 신라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통신라가 멸망할 때까지니까. 그래서 이때는 병조 중심의 언어였다라는 거야. 신라 말이 중심이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고대 국어, 중세 국어를 나누는 이제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중간에 고려가 건국이 되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전에는 이제 경주 중심의 언어였던 이제 신라 중심의 언어였다가 이제 고려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고려의 수도인 이제 개경 중심의 언어, 즉 개성말을 중심으로 이제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변화, 이제 국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시점으로 해서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신라 중심이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면서 이제 개성말, 개경 중심의 이제 언어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기하고 후기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정기하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바로 이 중간에 바로 훈민정음 창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정기 중세국어 그리고 후기 중세국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문법을 공부를 할 때 이제 고대 국어는 우리 신라어 중심의 이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세 국어 할 때 보통은 정기 중세 국어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개경 중심의 이제 개성말 중심의 언어보다는 우리가 중세 후기 있죠? 이 그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언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중세 국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이 언어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훈민정음 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나뉘게 된 것이죠. 이제 왜 그랬을까요? 우리 훈민정음 창제 전후로 언어가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훈민정음이라는 우리말을 잘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창제가 됨으로써 우리말을 문자로 잘 적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렇지 않았던 이 앞전의 언어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지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민작업 창제를 해서 우리말을 좀 더 잘 적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언어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뉘게 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세 후기하고 우리가 근대 국어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제 임진왜란이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이라고 하는 그런 무슨 뭐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기보다는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배웠지만 서민의식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서민의식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언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 체계가 좀 변한다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모음 추이라고 해서 이제 모음이 이동하는 걸 모음 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음 체계표에서 이제 모음이 이동하는 이제 모음 추이 같은 게 일어나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구개음화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순 모음화 현상이라든지, 또 음라우트라고 해서 이모음 역행동화 같은 그런 음운 현상들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고 국어가 변하게 되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성조라고 해서 그 높낮이를 표현했던 성조가 또 사라지게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높임법의 체계가 좀 단순화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어의 변화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크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를 이렇게 우리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나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현대 국어는 바로 이제 개화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근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현대 한국어의 특징의 상당수가 많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현대 국어와 좀 가까운 이제 모습들을 띠게 되고요. 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개화기, 뭐 근대화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개화기를 기점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국어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거를 본다면 이제 고대 국어는 신라 중심의 언어고, 바로 중세 국어라고 한다면 바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바로 중세 후기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근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중세 국어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그 언어를 말하는 거구나. 임진왜란 전까지. 그리고 근대 국어라고 한다면 이제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말에 갑오경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근대 국어라고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대 구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뭐 상식 수준에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대 국어를 볼까요? 고대 국어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국어가 형성된 이후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국어였죠. 그래서 신라어 중심의 이제 그 언어 생활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후미창 창제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문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안녕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표현할 우리 문자가 없었죠. 아직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자주 쓰던 문자에 뭐를 갖다 썼겠습니까? 그 한자를 가져다 썼겠죠. 이제 이 시기에는 바로 우리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한자를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글 창제 이전의 표기법은 전부 이제 문자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한자를 끌어다가 우리가 우리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됐죠. 왜냐면 당시 한자는 고대 동아시아의 유일한 문자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고대 국어의 음은, 어휘, 문법의 특징을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기에는 예사소리하고 거짓소리는 있었군요. 근데 된소리는 아직 없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예사소리 뭐 그는 있고 크는 있었지만 거센 소리 크는 있었지만 끄 같은 이제 된 소리는 발달하지 않았구나. 어휘를 보니까 지금보다는 고유어가 더 많이 쓰였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한자어가 늘어나게 됐을 것이다. 문법을 보시면 체언디 조사가 붙고 주격조사 이가 쓰이는 등 바로 중세국어와 어느 정도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럼 훈민정음 창제 이전이니까 우리가 어떤 문자를 가져다 썼다고요? 바로 한자를 가져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자를 가져다가 쓰는 방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자면 나중에 보면 이 항찰 있죠? 항찰이라고 해서 이제 한가를 적는 향가 표기에 쓰인 차자 표기 방식인데요. 바로 이 항찰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그래도 대충 알고는 있어야겠죠? 우리말을 제대로
수 있는 우리 글자, 바로 훈민정음이 아직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글자를 사용했다고요? 바로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었다고요. 자, 한자를 빌렸다라고 하는 거. 자, 한자를 빌리다, 차용 이렇게 빌려서 빌릴 차자예요. 빌려서 용 사용했다. 그런 표기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차용 표기법. 한자를 빌려서 사용했다. 뭐 표기하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여서 우리가 찾아 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빌려서 글자를 여기 글자이죠? 글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거예요. 어떤 글자? 바로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표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어떻게 적을 수 있었을까? 자, 한자, 하늘, 천자가 있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하늘, 천자에서 하늘은 바로 뭡니까?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뜻이라고도 하고 훈이라고도 하고 석, 바로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자, 하늘, 천 했을 때 천은 뭡니까? 바로 소리, 즉 음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예를 들어서 돌쇠 이걸 하고 싶다. 돌이 하고 싶다. 작은 하고 싶다.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 바로 의미를 빌리거나 그러니까 뜻을 빌리거나 한자 바로 소리를 빌려서 적절히 표현을 했던 거예요. 돌쇠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 돌석자 있고 쇠금자 있죠? 자, 돌석자에 돌석자니까 돌이라고 하는 뜻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쇠금 이러니까 쇠라고 하는 뜻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 경우에는 돌쇠라고 하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 뜻과 뜻을 한자의 뜻을 빌려와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뜻을 가져와서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훈차라고 그 음차라고 하고요.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뜻 있죠? 훈차라고 훈 바로 의미를 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음을 빌려서 표기하는 것을 그리고 빌렸다 음차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한자의 의미를 빌려서 표기하는 걸 이제 훈차라고 하고요. 한자 음을 빌려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음차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을 위해서 한자 음을 빌리거나 이제 의미를 빌려서 표현하게 된 거예요. 자, 돌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돌석이라고 했을 때 돌석자 쓰고 저 이자라고 해서 이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돌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저 이자에서 이라고 하는 음을 가져다가 썼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역시 또 작은 라고 하는 우리말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적을 소라고 했을 때 소가 아니고 작을 이걸 쓰는 거니까 뜻을 가져다 쓴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끼근 근근이라고 했을 때 자근 이거죠? 자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음을 가져다 썼구나. 그리고 이건 이자니까 바로 저가 아니고 이를 썼으니까 음을 빌려다 썼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빌려서 쓴 바로 훈차의 방식을 썼구나. 이 경우에는 바로 훈차하고 음차를 썼구나. 이 경우에는 훈차하고 음차는 음차 이렇게 썼구나. 우리 바로 돌쇠, 돌이, 작은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의 의미나 그리고 의미를 적절히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처음에 고유명사라고 해서 이제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땅의 이름들의 표기에서 처음에는 음과 훈을 빌려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이제 문장을 표기하는 식으로 좀 더 길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우리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 음과 훈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한자 해놓고 옆에 이제 다 풀이가 돼 있어요. 보시면 이게 소나 이렇게 읽고요. 호은, 금천 여기 다 써있죠. 자, 그래서 현대어로 이제 풀이를 해보면 소나 혹은 금천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한자의 음을 빌린 것이냐, 훈을 빌린 것이냐 이걸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한자에서 자, 소나는 한자의 음을 빌렸죠. 왜냐면 솔자 희다 화이트 소에다가 어찌 나자잖아. 그래서 음이 흰 어찌를 쓴 게 아니고 뒤에 음인
나를 쓴 것이죠. 그래서 한자의 음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하 음차를 했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금천이라고 했을 때 이제 금천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한자 혼 빌려서 쓴 표기 보시면 쇠금자죠, 내천자죠. 그걸 봤을 때 소나 읽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소나라고 어떻게 읽었지? 바로 쇠금에서 이 앞에 있는 혼을 빌려서 소 이러고 내천자에서 혼을 빌려서 내 이렇게 읽었구나. 그럼 이 경우에는 한자의 뜻을 빌려서 표기를 한 거니까 이제 훈차 표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방식에는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두하고요. 그리고 구결하고요. 그 다음에 향찰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서 표기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이두하고 구결은,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역시 향찰이죠. 향찰. 바로 향가를 표기하던 방식인 바로 우리 향차를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이두라고 했을 때 이두라는 것은 이제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해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원래 한자 어순은 이거죠. 자, 맹세하다 있고요. 앞전자 있고요. 하늘천자. 자, 이게 이제 한자의 어순인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어의 표기인 거예요. 그 맹세하다 앞에 하늘. 우리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 말은 어떻게 하늘 앞에 맹세하다 하죠. 그래서 우리말의 어순으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하늘 앞에 맹세하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자, 한번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꾼 것을 우리가 이제 이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두 문자는 바로 이게 이두의 형식이잖아요. 이 이두의 형식은 한문과는 다르죠. 한문과는 다르지만 한문과도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닌 한문을 바로 이제 우리말에 맞게 수정해서 이제 변형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쓰는 이제 방식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중국어의 한자를 잘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두라는 이런 방식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꽤 오랫동안 그래도 쓰였다라고 봐요. 이제 공적인 사적인 문서가 이제 이두로 적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래도 좀 오랫동안 사용되었지만 그래도 일부 계층에서만 사용이 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막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었구나. 그 정도 마시면 돼요. 그래서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 바로 임신서기석 바로 여기 있죠.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비석에는 임신년에 바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하자. 우리 공부 둘이 열심히 하자. 막 이렇게 각오를 새겨놓은 돌인데요. 그 돌에 이렇게 이두로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영어의 어순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I love you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나요? 나 사랑 너 이렇게 안 하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죠. 그럼 이거를 이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면 나는 너를 사랑해 해서 I you love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초기에 이두의 모습이 있고요. 그러니까 5세기부터 한 7세기까지 이런 게 바로 이제 초기 이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전된 이두는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말 어순에 맞게 한문의 어순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바로 뭐냐 조사하고 어미 같은 것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사랑해 너를 이제 우리말 어순에 맞게 I you love 나는 너를 사랑해 바꿨지만 나는이라든가 너를이라든가 사랑한다 같은 말 뒤에 이제 어미나 조사 같은 건 붙여 있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절하게 조사나 어미를 넣어주는 형태가 바로 이제 좀 발전된 이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 써있자는 조사 의로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바로 어미멸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이런 걸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기의 이두라면 I, you, love 이렇게 이게 초기라면 바로 이제 후기의 이두는 바로 내 아이가 그지? 내가 그죠? 그래서 you 너를이라고 하는 조사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미 자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집어넣었구나.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발전된 이두의 모습이에요. 이제 추가해서 말하자면 우리 이두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이제 어떤 관청의 행정 문서라든가 민간의 계약 문서 같은 것에서 또 계속 쭉 사용이 됐었어요. 특히 이제 이두라고 했을 때 이자가 이제 벼슬 이자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벼슬 이자 해서 이두라는 것은 바로 이제 관청의 이제 아전 있죠. 이방이라든가 형방이라든가 이런 이제 아전 그런 서리 이런 계층에서 이 표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영어를 뭐 영어 이제 그 한자를 제대로 공부해서 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약간 콩글리시처럼 이렇게 I, you, lov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층에 한자를 아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아는 그 계층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이름을 이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구결을 보시면, 자, 구결은 이제 우리말로 입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자로 이렇게 구결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입곁이라고 했을 때 입은 이제 읍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곁은 이제 사이드. 우리가 이제 주류가 아니고 이제 사이드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 여기 입곁이라고 해서 이 곁을 우리가 토라고도 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토를 타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이드로 있는 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문 문장이 있어요. 이 한문 문장 원문 지금 여기 나와 있죠. 하기 시습지라고 해서 논어의 이제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한문 문장이 있어요. 자, 배우고 때맞춰 그것을 익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한문 원문이 있어요. 자, 이 한문 원문 하기 시습지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문맥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적인 요소를 끼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 원문에다가 하기 시습지면이라고 해서 우리말의 면이라고 하는 어미를 여기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냥 보시면 자, 발전 이두도요. 중간에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적인 요소를 넣었죠. 근데 구결도 어때요? 한자 원문에다가 하기 시습지면에서 면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바로 문법적인 요소를 넣었죠. 자, 그런데 이제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가 구결문에서는 우리말의 이 지금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뺀다면 나머지는 그 한문 원문이 그대로 살아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두에서 바로 우리말의 문법적인 요소를 제외하게 되면 어때요? I, you, love라고 해서 이두문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말 어순으로 바꾼 한자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구결문에서는 우리말의 문법적인 요소를 지워보면 그대로 한문 원문이 그대로 복원이 되지만 이두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요소를 지우면 우리말 어순으로 바꾼 한자 표현이 있는 거구나. 이건 원문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말 어순으로 바꾼 한자 원문이 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TMI이긴 하지만 이렇게 면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문법적인 요소를 한자를 그대로 이렇게 지금 면자 그대로 이렇게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한자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한자의 특정 부분만을 활용해서 나타내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약체자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써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차를 보면 항체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자 사용 표기법 설명을 할 때 음의를 빌려서 쓰는 훈차의 방식 그리고 이제 음을 빌려서 쓰는 음차의 방식을 이제 적절히 사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훈차하고 음차의 방법을 통해서 한자를 우리말 어순대로 배열해서 우리말의 문장까지 표현할 수 있는 표기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쓰는 타자 표기법 중에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한가의 표기에 사용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향찰이라고 하죠. 현재 향가는 25수 정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향찰 표기 방법은 바로 향가의 25수에서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썼다라고 해요. 보시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 있죠? 어간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려서 훈차의 방식으로 문법적인 요소 있죠?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적인 요소는 바로 한자의 음을 빌려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가장 좀 그래도 좀 뭐랄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좀 되어 있는 그런 표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찰은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차자 표기법 가운데 가장 완결된 모습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선화공주님은 이거 어떻게 표기했냐 이거 있죠? 그래서 뜻과 음을 살펴보니까 이건 착할 선자고 될 화자고 귀인 공이고 님주자 스물 은자를 가지고 선화공주님은을 표현을 했구나. 자 그러면 무엇을 빌렸을까 했을 때 선화 했을 때 이거는 선 착할 선이라고 음을 빌렸구나. 그렇죠? 좀 진한 걸로 해야겠다. 착한 선이라고 하는 이제 음을 빌렸구나. 자 화 했을 때 될 화라고 해서 화라고 하는 음을 빌렸구나. 공 했을 때 귀인 공. 이것도 음을 빌렸구나. 주 했을 때 님주자에서 주를 빌렸으니까 음을 빌렸구나. 자 그런데 이건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또 님주자에서 주를 빌리지 않고 선하 공주님 이렇게 했죠. 이거는 뜻을 빌렸구나. 그리고 선하 공주님은 을 하고 싶어서 내가 뭘 했다고 스물 은자에서 음을 빌렸구나 이렇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음차, 훈차, 그리고 음차의 방식을 쓰고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자의 이제 뜻을 빌린다든지 한자의 음을 빌려서 방식으로 이두의 방식, 그리고 구결의 방식, 그리고 향자의 방식을 알아봤어요. 이두는 우리말 어순으로 한자의 어순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고 I, you, love 이렇게. 자 그리고 발전된 이두 같은 경우에는 I, you, love에다가 이제 가라든가 르리라든가 한다 같은 이제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적인 요소를 끼워 넣었다라는 거. 자 구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원문이 있는데 그 원문에다가 뭐뭐 하며 뭐뭐 이나 뭐뭐을 같은 우리말의 문법적인 요소를 끼워 넣은 거. 두 개. 이두와 구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문법적인 요소를 지었을 때 우리말 어순으로 남은다 라고 한다면 이두고 한자 원문이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구결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표기하는 가장 이제 정제된, 가장 완결된 표기 방식. 바로 우리 향찰이라고 하고 이것은 향가의 표기에 쓰인 차자 표기 방식이구나.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은 뜻을 빌려서 훈차의 방식으로 문법적인 요소를 표현할 때는 대체적으로 음을 빌리는 음차의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했구나.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고 이제 향차를 가장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의 향차를 읽는 방식에 이제 음독과 훈독이 있는데 음독은 바로 한자의 음을 빌려서 읽는 방식. 그래서 선화공주 이렇게 선화공주라는 음을 가지고 빌려서 읽는 걸 음독, 음차. 그리고 훈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자의 뜻을 가지고 읽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화라고 한다면 이거 돌석자에다가 꽃화자잖아요. 이 석화라는 것을 바위꽃이라고 읽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석 그리고 꽃화라고 했을 때 돌하고 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다가 쓴 거잖아요. 석화라고 하는 음을 빌려 쓴 게 아니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뜻을 빌려서 쓴 훈차 바로 훈독의 방식이구나라고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대국어 우리 개념 연습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OX, 이제 틀리면 이제 X로 이제 표기해보죠. OX 문제네요. 자, 고대국어에는 예사소리하고 거센소리가 존재했다.
맞죠? 뭐가 없었나요? 바로 이제 된소리가 존재하지 않았었죠. 어디냐? 여기죠. 자, 그래서 예사소리하고 거센소리는 존재했지만 된소리는 발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제 후기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을 향찰로 표기하고자 할 때 우리가 고대 국어에서는요, 거의 항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항찰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찰로 표기하고자 할 때 음과 훈 중 어떤 것을 차용해야 되는지, 빌려서 사용해야 되는지 써보자. 자, 음을 빌려서 쓰면 음차, 그리고 훈을 빌려서 쓰면 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음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자, 이 한자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간봄이라는 말은 있는데, 이거 글자가 없으니까 한자를 빌려서 표기를 하자. 어떻게? 바로 한자의 음을 빌리던지, 한자의 의미, 뜻을 빌리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딱 봤을 때, 자, 가다라고 하는 간봄이니까, 거는 아니겠지. 간은, 이게, 간숨다, 이거 아니야. 그치? 요거니까. 그래서 여기 간 되고, 그 은 해서 여기 여기 니은 됐죠? 봄이 필요하니까, 봄, 여기 있네. 해서 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사용한 거예요? 바로 이제 훈을 사용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뭘 사용한 겁니까? 바로 우리가 음을 사용한 것이다. 자, 여기서는 뭘 사용한 건가요? 바로 역시 훈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제 훈차의 방식을 썼다. 여기서는 음차의 방식을 썼다. 여기서도 역시 훈차의 방식을 써서 우리가 이 말을 간봄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를 이용해서 표기를 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국어의 역사에서 이제 고대 국어에 관련된 걸 했었죠. 특히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차자 표기 중에서 우리 항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세 국어를 할 텐데요. 사실은 중세 국어에 관련된 내용이 좀 되게 엄청 길어요. 음운과 어휘, 문법, 뭐 표기 뭐 이렇게. 간단히 근데 이제 짧게 끊어서 최대한 그 충격 안 받도록 짧게 끊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중세국어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